이게 이제 방산, 이제 K방산이라고 하잖아요. 뭐 K방산, 뭐 K열풍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과 확대가 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2022년 2월 24일부터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지역은 구소련의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이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이 우크라이나 다음에 우리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폴란드가 K2를 도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루마니아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의해서 이 뭐랄까 위기감이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한 어떤 반대급부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K9과 K2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차후에 우리 K9과 K2 같은 것들을 계속 수입을 할 수 있고 도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K9을 지금 현재 도입을 하고 있네. 되게 좋은가 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동유럽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제 이 호황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호재가 되는 거죠.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올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그 계룡시에서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이제 카덱스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국제 방위 산업전이거든요. 그걸 조직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관단, 주한 무관단을 만나보게 되면 이런 거 물어봤어요. 뭐 K2나 K9 왜 한국산 이 무기 체계를 이렇게 너희들은 선호해?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우선 제일 좋은 게 이제 가성비가 좋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건 어차피 성능적인 측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패키지화해서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기 체계가 생소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작동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교육 훈련 어떻게 시켜줄 것인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최초에는 정비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갖춰줄 것인가. 또 이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또 뭐 여차하게 되면 이 시설 같은 것들을 같이 져서 같이 공동 생산한다든가 이런 패키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네 어떤 예산과 노력과 자원을 절감하면서 반대로 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케팅을 잘 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K 방산의 강점 중에 강점이 된 거죠. 네. 구성을 잘했다. 그럼요. 네. 예. 써보니까 되게 좋은데 진짜 좋아요. 저도 현역에서 작년에 전역을 했거든요. 네. 네, 기계부대에서 지휘관까지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뭐가 좋냐면은 네. 이게 우선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분단 국가고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ROC라고 성능, 요구 성능이 되게 높아요. 기동력, 우선 기동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악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바로바로 전개할 수 있는 기동력이 높아요. 네. 동유럽이라든가 이거를 뭐 생각하고 있는 인도라든가 하는 데 보면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지형이 험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의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이제 화력적인 측면인데 이 저희가 이제 보면은 급속사 15초에 3발을 발사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아주 뭐랄까 경이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병 부대를 보게 되면 네. 포대 그다음에 대대가 돼 있어요. 포대는 그냥 보병의 중대급인데 6문이 있는 거예요. 6문. 그러니까 K9 자주포가 6문이 있어요. 포대가. 네. 대대는 3개 곱하면 18문이 되겠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초에 3발을 급속사할 수 있다는 거는 한 개 포대로 대대급의 화력을 이제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적은 규모로도 큰 규모의 화력을 내기 때문에 이거는 경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8문을 사야 되는데 6문만 사면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K9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혼자만 있으면 각광을 못 받아요. K10 탄약차라고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은 K9이 딱 가다가 뒤에 보면은 이제 조금 멍텅구리처럼 생긴 탄약차가 딱 가서 접속을 한 다음에 탄이 넘어가요. 네. 이게 이제 K10 탄약차인데 우리 총을 보게 되면 탄창이라 하잖아요. 네. 이제 그 탄을 놓고 쏘고 이제 다 쏘게 되면 갈아 끼잖아요. 그러니까 K9이 전방에서 이렇게 운용을 하다가 탄이 떨어지면은 여기 있는 탄약차가 가서 자동으로 이렇게 장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동하는 이제 그 탄알집처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무기 체계들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탄을 다시 재보급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건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을 간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큰 어떤 이점이고 또 이제 잘 방송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존에 이제 그 장갑차들을 미사일을 보게 되면 우리가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것들을 보거나 탄도 미사일 같은 거 보게 되면 정확도를 이렇게 그 높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 GPS 시스템과 INS 시스템을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조금 오차가 생기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되며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K9에도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측지적인 측면에서 장거리 기동을 하다가 발사해 하게 되면 바로 진지를 점령하고 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 위치라든가 표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면 쐈을 때 어떻게 되죠? 이게 정확히 안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GPS하고 INS 시스템이 같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측지를 하면서 이 위치 정보를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극강의 어떤 화력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어떤 시스템이고 네. 또 이제 또 대개 사람들이 우리가 외국에서 오게 되면 이제 시연을 하잖아요. 네. 할 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한 문에서 세 발을 발사해요. 네. 첫 발은 고각으로 해서 쭉 위쪽으로 네. 발사하고 두 번째는 중간 각으로 발사하고 세 번째는 저각으로 발사해요. 근데 떨어지는 거는 동시에 떨어져요. 그런 퍼포먼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각을 다르게 하지만은 비과 시간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딱 탄착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 K9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AI까지 들어간다면 네. 이게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런 걸 동시에 떨어지는 걸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구매 각이네요. 그럼요. 네. 예. 그렇다면 이 K9 자주포 구입한 나라들의 뭐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지형이라던가. 공통적인 건 뭐냐면 위기에 있는 나라들이 사겠죠. 네, 야, 위기에 있는 나라들인데 네. 중요한 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할 수는 없어요. 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 이제 왜 K9하고 이제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독일의 PGF 2000인데 네. 그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죠. 1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 K9 같은 경우는 39억, 40억 이 정도 돼요. 2.5배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성능은 거의 비슷해요. 예. 가성비가 가성비가 강해요. 끝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 체계를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어떤 거를 우리 골라야 되느냐라고 네. 했을 때 K9을 고르겠죠. 인도의 선택도 그랬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폴란드나 루마니아도 그런 측면도 상당히 높아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라는 지형이 산악 지형에서 이미 이제 그 성능이 다 검증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험악하지 않은 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동력도 더 발휘할 수 있고 화력의 정밀도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K2 전차도 뭐 루마니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또 이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뭐 폴란드의 K2 전차 추가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K2 네. 전차 수출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나요? 이게 전술적으로 이제 그 군사 학에서로 말하는 게 제병협동 전투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이 제병협동 그러니까 제가 모든 병과가 같이 싸운다는 건데 K9이 이제 자주포잖아요. 네. 자주포는 뭐냐면 궤도가 달려요.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와 보조를 맞추려고 하게 되면 앞에서 전투를 직접적으로 하는 그 제대도 이제 뭐랄까 궤도용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차, 그죠? 그 다음에 IFV라고 해서 보병들이 타고 다니는 전투 장갑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9의 어떤 속도 그 성능을 우리가 극강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싸우고 있는 아이들도 거의 K9과 동급의 수준으로 이제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폴란드의 선택에서도 K9과 같이 어떻게 했냐면은 K2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건 군사학적으로 재병협동을 통해 가지고 다양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같이 모아놔서 싸움을 시키게 되면은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다음에 자기나가 될 거라는 것들. 그러니까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그렇게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접해고 있는 그 지역이 상당히 넓어요. 국경이요. 그리고 폴란드 입장에서는 또 그 지역에다 뭘 만들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DMZ처럼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자기네들도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다 이제 장애물 지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면 장애물 지대에서 기계화 부대를 운용할 때는 포병도 쌓아줘야 되지만은 장애물 지대를 뚫고 들어오는 러시아군이 있다. 그러면은 뒤에 있던 이 그 기관비 기계 부대라 하는데 전차와 그
그다음에 전투 장갑차가 앞으로 나가서 같이 싸워줘야 돼요. 네. 싸워주고 그 상태에서 장애물 뒤쪽에 있는 곳에 K9로 쏴줘야 돼요. 그럼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경멸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K2 같은 것들을 더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루마니아도 K9만 우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똑같은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위쪽에는 폴란드가 있고 아래쪽에 루마니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지금 현재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K2를 루마니아도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